코인은 성장형 위험자산이다 라고 보고 금은 위기에 대처하는 가치자산이다 라고 보면서 한마디로 금이 오르고 코인이 쉬는 시기입니다. M2가 늘어나는 양만큼 비례해서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최근처럼 종이금이나 종이은 논란이 있어서는 안전한 투자 방법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인과 금의 디커플링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인과 금의 디커플링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때는 나스닥 선물과 동행성을 보입니다. 즉 한마디로 나스닥 시장이 주식시장에서도 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자산군 중에서 가장 위험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두 개가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폭락하면 어김없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폭락을 해요. 그런데 예외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거나 달러 가치의 하락 속도가 심해지면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서 금과 비트코인이 이때는 동행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전쟁이 터졌을 때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이 생기면 그때는 금과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요인에 대항하는 해지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때는 같이 동행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나스닥 선물과 같이 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지정학적인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는 금과 동행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바로 이 금과 비트코인의 동행성 상관관계가 조금 약화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코인은 성장형 위험자산이다 라고 보고 금은 위기에 대처하는 가치자산이다 라고 보면서 이 두 개를 보는 시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한마디로 금이 오르고 코인이 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다음 랠리의 유동성 씨앗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미 심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유동성 랠리가 생각보다는 큰 폭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여기는 요인이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섰고 인플레이션 즉 물가 지수만 견조하게 나와준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 기조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미 긴축을 중단 선언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아마 통화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또한 팽창 정책으로 지속될 거기 때문에 미국 예산 같은 경우가 세수는 한 5조 달러인데 비해서 세출은 한 7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매년 2조 달러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세금이 정부에 빨려 들어가지만 곧 이어서 세출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성 확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여러 요인들 게다가 연준의 대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완화로 인해서 대형은행들의 신용 창출 금액이 약 40% 이상 드러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합쳐서 아마 큰 유동성 장세를 당분간 규모가 크게 만들어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의 불확실성이 거치면 다시 자산군들은 상승 동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금과 비트코인은 굉장히 동조화 현상을 보였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2020년에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그래프인데 이게 2020년 10월까지 그래프에서 보듯이 금과 비트코인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다가 언제 서로 갈라섰냐 하면 그해 11월 달 경에 즉 그해 연말에 금값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왜 이러한 디커플링이 발생했는지 그 요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금값의 상승은 달러에 대한 불신을 나타난다고 해서 과거에는 금 가격이 온수당 2,000달러에 육박하면은 어김없이 금 선물 시장을 규제해서 금값을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발단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브릭스 국가들은 중국을 필두로 앞으로 그들의 외환보유고에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담겠다라는 걸 중국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 있는 헤지 펀드들조차 앞으로 금값이 상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금 매집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 가격이 마냥 치솟으면은 이건 한마디로 달러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달러 시스템 자체의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강력하게 막기로 하면서 그때서부터 금 가격이 온수당 2,000달러 근처에만 오면은 시장을 압박해서 금 가격을 떨어뜨렸는데 이러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특히 2020년에 이러한 사례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 과연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금시장에 개입을 하는지 일일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자그마치 1년에 8번 금 선물 증거금을 인상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즐겨 쓰는 레버리지를 축소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수치가 금 선물을 계약할 적에 계약당 위탁 증거금을 묻어놔야 되는데 그게 연초에 4,950달러였던 게 8차례 인상을 통해서 연말에는 12,650달러가 됐습니다. 즉 연초 대비 자그마치 155.5%를 인상시킨 겁니다. 즉 거래하는데 거래 부담금을 많이 늘려서 거래 자체를 억누른 겁니다. 즉 이렇게 개시증거금만 올린 게 아니라 유지증거금 또한 8차례를 올려서 연초에 계약당 4,500불이었던 게 연말에는 11,500불이 돼서 이 또한 연초 대비 155.5%를 인상시켰습니다. 이렇게 증거금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두텁게 진입장벽을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금 선물 시장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은 선물 시장에도 규제를 가해서 오히려 은 가격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동시에 하반기에 금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확인 사살을 3번을 더 했습니다. 즉 증거금을 3차례 더 인상을 했어요. 보통은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 규제책을 내놓는데 금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락세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3차례나 더 증거금을 인상했습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레버리지 축소를 2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8월 말에 레버리지를 22배에서 19배로 낮췄고 또 9월 이후에는 19배였던 거를 15배까지 끌어내림으로써 이게 금액으로 치면 한 32% 금액 부담을 늘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레버리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즐겨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큰 타격을 줬기 때문에 이때 금 가격이 온수당 2,000불에서 1,300불까지 떨어졌어요. 즉 그 얘기는 1,300불은 거의 금 채굴 원가입니다. 그러니까는 떨어뜨릴 수 있는 데까지 금 가격을 짓밟아서 떨어뜨림으로써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금 시장에서 발을 빼고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였던 그 그래프 11월 달 경에 가서 기관 투자자들이 발을 빼므로써 금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그때서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치솟고 서로 길을 달리가면서 디커플링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로소 시장 가격 논리가 회복이 됐어요. 즉 과거에는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은 이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 게 아니라 인위적인 억압에 의해서 미국 정부가 억눌렀던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만으로선 설명하기 힘든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비로소 미국 정부가 이 시장에 손을 대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물 시장에 마감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현물 인도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물을 요구하지 않고 이거를 롤오버 시키면서 투자 자금의 99% 이상은 롤오버 돼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브릭스가 마음 먹고 이렇게 금을 매집하는 기간에는 미국이 인위적으로 금 가격을 낮추면 이거는 브릭스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브릭스가 싼 가격에 금을 매집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이 이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됨으로써 이제는 비로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인위적인 가격 시장에서 이제는 시장 가격이 회귀한 시장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로 인해서 금 가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에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달러에 대한 대체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의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미국의 M2를 들여다보면 이미 22조 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대의 M2 공급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와 비례해서 금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가격 전망을 언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미국의 M2 지표를 들여다보면 M2가 늘어나는 양만큼 비례해서 금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 가격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다음에 통화 공급량의 증가량에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지표를 주목해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밌는 일이 하나 터졌어요. 지난 10월 18일 날 인도에서 현물은이 고갈됐습니다. 인도의 축제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은 장식품을 살려고 시장에 나갔는데 은이 시장에서 사라진 겁니다. 즉 현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영국 시장에서도 현물이 고갈이 됐습니다. 금과 은의 주요 유통 국가가 어디냐 하면 선물 시장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금 선물 시장이나 은 선물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현물 시장은 역사적으로 영국이에요. 금 현물이나 은 현물은 영국 런던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로스차일드 이후로 금 가격과 은 가격을 로스차일드가 가격을 결정해 왔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것의 범위를 좀 넓혀서 금 가격을 결정하는 세계적인 은행들의 원탁회의를 마련해서 거기서 현물 가격을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로스차일드는 발을 빼고 이제는 그 원탁회의에서 가격 결정을 하지 않고 시장의 수급 논리로서 현물 은 가격을 결정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인도와 영국에서 동시에 현물 은이 고갈되자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5% 이상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튿날 금시장에서도 똑같은 급락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4,300불 가던 금 가격이 4,000불 이하 3,900불대로 폭락하는 거의 한 10% 가까이 급락을 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큰 이슈를 몰고 왔냐면 사실 오랫동안 종이금, 종이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의 신용 창출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토대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대출한 금액이 실제로 은행이 갖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금자나 대출자가 일시에 은행에 예금을 인출하려고 들면은 뱅크런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급준비제도라는 걸 해서 총 자산의 한 8% 정도는 지급준비금으로 항상 가지고 있게 하는 이유가 이런 뱅크런을 막기 위한 건데 금시장이나 은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투자자들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이 갖고 있는 금 현물이나 은 현물보다 더 많은 증서를 발행해서 예를 들어서 금 ETF라거나 혹은 이러한 증서로 된 투자 수단들 이런 것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실질량보다 더 많은 종이가 즉 증서가 시장에 발행됐을 거다라는 이런 의혹에 대한 논쟁이 사실 그간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이 종이금과 종이은 논란으로 인해서 이게 현실화되면은 그 증서 가격은 그 ETF 가격은 폭락하게 될 텐데 그런 우려가 시장에 퍼지면서 지금 금값이나 은값의 상승을 지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달 전에 생긴 최근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 금가격 추이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올 8월 달 들어서 엄청난 추세로 치고 올라가다가 지난 10월 18일에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게 최근에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듯 하다가 지난 3일 동안 또다시 가격이 떨어지고 아직 이 여파에서 시장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금이나 은에 투자할 적에는 실물 금이나 은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금과 은의 상관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금과 은은 서로 긴밀하게 이렇게 얽혀 있어요. 우선 은은 산업용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금은 산업용으로 쓰이는 비중이 한 10% 남짓뿐이 안 돼요. 대부분은 장식품들입니다. 그런데 은은 산업용 수요가 60%가 넘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산업용 수요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전기선을 생각하실 적에 대부분은 구리선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전기는 구리선으로 전력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게 바로 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보다 빠르게 전기를 보내고 싶을 때, 그리고 빠른 전력의 전송이 필요한 고급 제품들, 여기에는 은전선이 쓰입니다. 실제로 고급 전자제품 같은 데는 구리 대신에 은전선이 쓰여요.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도 많은 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배터리나 주요 부품들에 은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사고가 감지되면은 빠르게 전력을 전송해서 기기를 제어해야 되는데, 이때는 구리보다 은이 훨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은전선을 활용을 합니다. 게다가 은은 생산량보다 수요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시중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가치가 높기 때문에 폐가전제품 같은 데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금을 다시 추출해냅니다. 그런데 은은 그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재활용이 사실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금을 추출할 때 딸려 나오는 은 정도 이외에 은을 목적으로 폐가전제품에서 은을 추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시중 재고가 계속 감소하는 것이 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은을 매집하는 기관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그래프가 은을 매집하는 주요 기관들을 표시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한 기관이 거의 독점적으로 많이 매집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 바로 JP모건 체이스 은행입니다. 이 은행의 매집 단가는 온수당 15달러 내지 18달러인데 은 채굴 원가가 온수당 14달러 내지 17달러예요. 그러니까 거의 은 채굴 원가에 가깝게 싼 비용으로 은을 매집하고 있는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약 2억 원수, 톤으로 하면 약 6,000톤 정도의 은을 JP모건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이 어떻게 이렇게 싸게 은을 매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싸게 매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정부가 금 시장이나 은 시장을 가격이 오를 때마다 규제를 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춰놨습니다. 그런데 특히 은이 타격을 더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금이나 은의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은 가격의 하락 속도가 금 가격의 하락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투자할 적에 투자의 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즉 한마디로 가격이 올라갈 적에는 금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은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은 가격 상승률이 금 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고,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가격 상승률이 높습니다. 비트코인보다도 높고 주식보다도 더 높아요. 그런데 만약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반대로 은 가격의 하락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JP모건이 이렇게 은 가격을 싸게 매집할 수 있을 때는 미국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시장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해서
은 가격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내리눌렀습니다. 그 불법적인 수단이 뭐냐면 스푸핑이라는 방법인데, 스푸핑은 거래 의사 없이 초단타로 대규모 주문을 내는 겁니다. 호가창에. 그럼 호가창에 대규모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보고 팔려는 매도세가 그 가격에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이 초단타 거래는 그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에 이 매입 주문을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도 주문을 낸 가격은 그 가격에 체결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밑에 가격에 가서 체결이 되면서 가격을 확 끌어내립니다. 이거는 사실 불법 수단이에요. 법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이 스푸핑 전략으로 가격을 계속 낮춰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최하의 가격으로 은을 계속 매집한 겁니다. 물론 이게 불법 수단이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사이에 3번이나 법원에 기소가 됐습니다. 이러한 불법 수단을 써서 부당하게 매입을 했다라고 해서 3번이나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내고 빠져나왔어요. 그 후로 이런 버릇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와 전략적인 잠재적인 어떠한 담합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금 가격 상승이나 은 가격 상승이 달러 시스템 자체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JP모건의 이러한 행위를 정부 차원에서 눈 감아주는 겁니다. 정부 스스로 가격 규제를 통해서 금이나 은 가격을 내리누르고 이렇게 JP모건 같은 데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은을 매집하면서 스스로 싸게 은을 매입하기 위한 스푸핑이라는 불법 수단을 활용해서 이렇게 싸게 매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금과 은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부나 JP모건 같은 은행의 인위적인 불법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여태까지는 시장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금과 은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여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니까 은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은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승 국면에서는 금보다도 훨씬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주목하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금과 더불어서 은을 같이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최근에 국제 은가격 추이인데 계속해서 상승하던 은가격이 바로 종이은 논란 시점에 크게 한번 빠졌고 최근에 다시 상승해서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이은 논란이 계속될지 어느 정도 수면하로 들어와서 다시 이게 상승세를 탈 건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본 국제 은가격 추이입니다. 금 가격은 예전의 신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4,0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데 비해서 은 가격은 최근까지만 해도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최근에서야 비로소 정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은 시장은 이제 제대로 시작점에서 다시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지표가 바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입니다. 과거의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지난 2000년 이상 금 1kg을 은 12.5kg으로 바꿔왔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를 거치면서 이 교환 비율은 몇천 년을 관통했던 비율인데 이게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 고대 사람들은 금을 태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은은 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태양이 1년에 한 번 자전운동을 할 적에 달은 1년에 12번 반을 상망주기를 갖습니다. 즉 보름달과 금음달을 오가는 게 보통 29.5일마다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태양과 달의 교환 비율, 즉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1대 12.5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근대로 들어오면서 금의 가치를 투자자들이 더 높게 생각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에는 한 125대 1 그리고 최근에 가장 낮았을 때가 한 30대 1 정도를 지금 오가고 최근에는 한 80에서 85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금이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평가되고 은은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 교환비율을 눈여겨보십사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보겠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치자 모든 자산군이 폭락을 하면서 그때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같이 폭락을 했는데, 폭락 속도가 은이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됐냐 하면 한 50대 1 수준이었던 게 한 83대 1 수준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은 가격이 폭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이 83대 1이었던 교환 비율이 다시 한 30대 1 정도로 바뀌면서 이때는 은 가격 상승률이 금보다 훨씬 빨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금을 선택할지 은을 선택할지, 판다면 어떤 걸 빨리 팔아야 될지, 투자한다면 어떤 걸 비중을 더 높여야 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금과 은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종이금, 종이은 논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실물의 근거를 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즉, 종이금이나 종이은으로 불리우는 증서에 투자를 하시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실물에 기반을 둔 투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어요. 금 ETF도 있고 은 ETF도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증서입니다. 그만큼의 현물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에 투자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금괴나 은괴를 사는 골드바나 실버바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시장에서 골드바나 실버바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골드뱅킹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금을 토대로 한 통장을 개설해주고 거기다 돈 생길 때마다 그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주면 은행이 그 돈에 비례한 현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 금의 현물을 인출을 원하면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현물을 인출해 줍니다. 이게 바로 골드뱅킹이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골드바는 집안에 실제로 금괴를 비축해 둬야 되겠지만, 골드뱅킹은 한마디로 은행이 보관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큰 거래소인 KRX 금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거는 증권회사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데, 이건 주식처럼 운영을 하다가 현물을 인도하게 되면은 이 또한 한국금거래소에서 현물을 내주는데, 이런 경우에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골드바를 투자할 적에는 여러분들의 부가가치세 10%를 더 붙여서 사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 가격 대비 세금을 10% 내고 여러분들이 골드바나 실버바를 사게 되는 겁니다.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배당 소득세를 15.4%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현물을 인출할 적에는 골드바 살 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10%를 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는 않습니다. 한국금거래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즉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종합과세에 대해서도 이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한국금거래소를 통한 투자를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투자 방법입니다. 이러한 현물에 대한 투자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셔가지고 최근처럼 종이금이나 종이은 논란이 있을 적에는 안전한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이금, 종이은 논란이 앞으로도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지,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이거를 수면화로 잠재화시키면서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서 투자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